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위기다, 그런 이야기가 언론 기사에서 나오고 있죠. 이런 말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흑우야, 너 진짜 경제를 모르는구나.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데, 지표를 찾아봐도 이렇습니다. 2020년대만 하더라도 약 11조 원의 순이익을 벌던 회사가 2024년엔 16조 원을 벌었고요. 야, 국내 은행들 돈 정말 잘 버는 건 맞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오늘 전 세계 은행 순위에서 한국계 은행들이 점점 경쟁력이 쭉쭉 내려가는 것 같다. KB금융그룹 마이너스 2등, 신한금융그룹 마이너스 3등,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외신이나 한국 기사들을 찾아봐도 국내 은행, 일본 없으면 해외에 돈 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한국이 눈치 보는 동안 해외 시장에서 무섭게 덩치를 키운 게 바로 일본 은행이다. 이런 기사들을 심상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본이 얼마나 그렇게 잘했길래 이런 기사들이 나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해외에 진출한 일본 회사에 업무 정도만 봐주는 그런 사무소만 있었다고 하고요. 대부분은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또 교민들을 상대로 입출금 그런 업무들을 봐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해외 진출을 정말 목숨 걸고 이뤄내서 최근엔 증권, IB, 또 비은행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에 진출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엔 성적표를 보면 국내에 있는 은행 기업들은 해외에서 순이익을 일으키고 있는 비중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낮아요. 그나마 해외 사업 비중을 열심히 하고 있던 하나은행 정도 되어서야 한 순이익 비중이 약 20%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KB국민은행, 우리나라에서 1위라고 하잖아요. 참, 2.2%,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은행들의 규모를 보면 메가뱅크들 36%, 거의 40%에 육박하는 순이익이 해외에서 벌어 들여오고 있는 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전 세계에서 경쟁이 치열한 북미 시장에서 무려 미국 내 기업 대출 규모 순위가 2021년 기준 6등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행들은 돈 되는 PF,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있어서 해외에 비해서 덩치도 너무 작고 달러 조달 금리도 덩치가 작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거의 끼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다. 그나마 일본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거기 저희도 그냥 파트너로 참가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렇게나 같이 간신히 끼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은행들의 현 주소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엄청난 돈을 거들고 있는 일본 은행들은 이런 기회를 틈타서 해외에서 쭉쭉 순자산 규모들을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순자산 규모가 오히려 전 세계에서 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시중은행들의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경제 규모 10위권이면 내수 경제만으로도 적지 않은 기업 대출, 가계 대출이 내수 시장을 그렇게 보호받아서 컸는데 왜 너는 여전히 내수 시장만 빨아먹고 있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한국은 1990년대까지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매우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크기 전에는 외국계 은행 지점들이 거의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런 은행들이 해외하고 경쟁이 될 규모 정도로 크고 나니까 진입 장벽들을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업을 이렇게 보호해줬으면 이제는 커서 해외 기업들과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삼성, 현대처럼 글로벌에서 경쟁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왜 국내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또 국민들 아파트 대출금만 빌려주면서 쉬운 돈만 챙기냐, 그런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입장에선 야, 니들 장난까? 세상에 쉬운 돈이 어딨어? 우리도 엄청 단단하게 노력해서 돈 벌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시중은행 입장인데, 야, 억울하다,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크지 못하고 해외로 진출하지 못하는 건 한국에 있는 금융 규제 탓도 크다. 10년 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한국 금융 규제 여전히 우간다보다 못하다, 이런 기사들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우간다 쇼크라고 불리는데, 정치인에 대한 신뢰 한국 전 세계에서 96위, 규제 부담 105등, 기업 윤리 98등. 아니,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왔을 땐 아니, 무슨 한국이 우간다에 밀려? 라고 생각했었는데 세부 상황을 보니까 소액주주 보호 97등, 우간다 93등,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익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이 우간다보다 못한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오히려 그럼 우간다가 화냅니다. 우간다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 순위는 아프리카 중에서 낙후된 나라의 수준입니다. 또 이를 보여주는 좀 실시간 지표가 있죠. 외국계 IB들은 돈 되는 장사는 다 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금융에서 정말 여러 서비스를 돈 되는 곳을 짝 찾아서 들어가는 공격수들인데, 그런 공격수 업체들이 한국 법인의 직원들이 약 100명 정도라고 하는데 홍콩 법인의 1300명, 1500명,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각가지 규제 탓인지 한국에는 이런 외국계 IB조차도 들어오길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충분히 크지 못하고 또 해외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또 금융산업 전체가 크지 못한 게 참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농업, 임업, 수산업에서 돈을 벌어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까지는 정말 잘하는데 그 다음 스텝인 서비스업을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필이면 서비스업을 키우지 못한 걸 아쉬워하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전체 GDP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금융 또 보험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게 거의 비등하게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시중은 OECD 선진국 중에서도 굉장히 유일 또 유의하게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아까부터 금융업 또 서비스업 외치냐? 바로 생산성이 금융업에 있어서 1인당 부가가치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통계 자료를 뽑아보면 1인당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게 금융업에서는 약 5억 원이라고 하고요. 제조업에선 3억 원이 안 된다고 하죠. 한 2억 5천억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조업에 일하다 보니까 연봉이 짜다. 금융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 퇴직금도 5억 원, 7억 원 받는다. 다 그런 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여파에서 오는 거라고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그럼 벌어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타야 하고 계속 끊임없이 공장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야 하죠. 그리고 생산하는 물건이 많아지다 보면 시장에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한계가 냉정히 있다 보니까 수익이 체감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2024년에 영업이익이 약 30조가 났다고 하는데 그 똑같은 해 공장에 들어간 돈만 53조 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공장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경쟁자들하고 R&D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게 매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영업이익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 보면 직원들 또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면 금융은 큰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내 자산을 더 많이 투자할수록 더 수익도 몇 배로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확실하게 더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외국계 금융회사들보다 이렇게 덩치가 작은 게 참 아쉬운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빠릿빠릿하고 금방금방 트렌드를 쫓아서 몸집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일 때 이런 걸 못 해놓은 게 안타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융업이 발달하다 보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막대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금융업이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자산 가치가 더 많이 투자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고 또 상업용 부동산에 또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도 오르고 그런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하죠. 또 뿐만 아니라 국부펀드 회사들이 더 많은 수익률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럴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흐구야 이런 국부펀드가 더 많은 수익률을 내는데 뭐 금융업이 발전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런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같은 경우가 지난 10년, 15년간 국민연금보다 꾸준히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는데 물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국내 채권을 소유해야만 하는데 국주 다들 잘 아시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초대형 글로벌 투자 기관이 운영해서 연금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주 고도화된 인재들과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에 9,000개 이상의 투자처에 투자를 하고 또 주식과 채권을 분석을 하고 위험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일지인데 이런 훌륭한 투자 기관에서 일하는 운영력을 좀 빼오고 가서 배우고 이런 인프라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런 국부펀드의 수익률이 버텨줄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에는 그런 아주 좋은 미래를 꿈꾸기보단 여전히 은행 규모가 작아서 해외에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없고 그런 현실이라고 하네요.